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가의 성격의 변천에 따른 행정의 역할, 행정의 변화,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좀 전개해 보도록 합니다. 또 이제 행정이란 것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무엇을 하느냐라는 문제는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위기적 상황에 빠졌을 때 행정해야 할 일이 있고, 국가가 이제 태평성대한 상황에서 행정이라는 것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도대체 그러면요,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이에 대한 어떤 이제 예비적 좀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제 다음에 1편 2장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편에서 우리가 뒤에 갖고 공부할 때 뭐 행정국가라든가 신행정국가, 근대 입법국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어떻게 보면 배경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전에 보면요, 사회의 변천에 따른 힘의 주체다라고 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이제 연장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요,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이것을 과거에는 누가 했다? 시장에 의한 자동적 해결, 이런 말을 써요. 시장에 의한 자동적 해결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현대에 들어오면서 행정 또는 국가에 의한 해결 방식.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소위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한 이제 해결 방식. 이것을 소위 이제 신행정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루어진 현상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지금 이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성격의 변화에 따른 또 이제 행정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살펴보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것이 시대별로 이제 많이 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그 이전에 이제 근세라는 개념부터 이제 좀 밟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제 21세기잖아요. 21세기 물론 현대죠, 그죠? 20세기도 물론 현대로 부르고요. 19세기를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부르죠. 그럼 그 이전에, 근대 이전을 이제 근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세라는 얘기부터 합니다. 근세라는 것은 되게 한 14세기에서 한 18세기 정도 적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근세라고 부른다면은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근대라고 부르죠. 다시 이제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이제 현대라고 본다면은, 이 20세기 이후 현대를 행정국가다라고 부르죠. 그럼 행정국가란 말은 다시 무엇을 전제로 했냐라고 한다면은, 권력분립이에요. 권력분립이란 말은 국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부로 국가 권력을 나눴을 때 누가 행정이 그 중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행정국가 되고요. 근대는 다시 있죠. 행정이 아니라 입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서 입법국가다라고 부르죠. 다시 여기서요, 근세로 되돌아간다면요, 근세는 절대국가로 부릅니다. 절대국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절대국가적 상황일 때는요, 국가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는 있죠, 왕이다 이거죠. 국가는 왕이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직전에 이제 루이 16세 같은 사람 이런 얘기하죠. 짐이 곧 국가다 이제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는 왕이다라는 말은 국가는 뭘 가지고 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국가가 있죠,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경우에 국민의 자유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근세라는 것도요,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은 좀 뭐 나쁜 의미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이전과 비교하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근세 이전의 상황을 중세라고 부르죠. 그죠? 중세인데, 우리나라의 중세하고요, 유럽의 중세는 조금 달라요. 유럽에서의 중세라는 것은 왕보다 더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은 소위 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의 힘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요, 오히려 그죠, 국가보다,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근세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왕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뭐, 소위 중상주의란 것도 나오고, 중농주의란 것도 나오고요. 뭐, 이런 내용도 이제 나타나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세 절대국가에서 국가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는 없었다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근세로 이행되는데, 근세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근세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정치적으로, 두 번째 경제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사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민혁명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치적인 시민혁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본다면요, 바로 이제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에 나온 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하여 근대가 성립이 되죠. 그럼 이때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계급이 나오는데 이걸 이른바 시민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가의 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사회가 주도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본주의 시대죠. 자,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 본다면요. 바로 이제 권력분립 사상입니다. 권력분립 사상. 권력분립이란 말은요. 국가의 권력을 나누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눈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로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서 각각의 국가 권력을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를 높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권력이란 건요. 모이면 모일수록 어때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지면요. 그만큼 어때요?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권력은 어떻게 자꾸 쪼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모님이 권력이 강해요. 부가 강할 때가 있고, 모가 강할 때가 있죠. 과거에는 부가 강했다면 요즘은요, 모계가 강하죠. 이른바 신모계주의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권력이란 건요, 어떻게 보면요, 분할된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권력 분립이죠.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이렇게 분할하자. 그럼 국가의 권력을 분할하는 목적은 국가의 권력이 분할되면 어때요? 국가의 권력이 약해지면 누구의 자유가 높아질까? 네. 국민의 자유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권력 분립을 통하여 소위 뭐죠? 국가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높이자 이겁니다. 국민의 자유를 높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근대를 입법국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요 근대를 자유국가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근대 입법국가 이퀄 자유국가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국가 권력을 나누는데 이때 입법부가 하는 것은 바로 뭐죠?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거나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행정은 무슨 한다? 집행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는 무엇이 맞는가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눠보되 이 중에서 누가 중요하다? 입법부가 중심이 되는 사회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법국가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렇다면요. 입법부 또는 의회라는 것은 누가 입법부를 형성하냐 했을 때 바로 있죠. 시민의 대표죠. 그래서 시민의 대표가 입법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선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치러서 나의 대표가 입법부를 구성하고 얘가 이제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겠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근대 입법국가적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20세기 초반에 들으면서요. 큰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그 변화가 1929년 경제공황이죠. 1929년 경제공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경제공황이 발생한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고요. 실업이 막 늘어나고요. 살기 어려지죠.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고요. 다시 여기서 1940년대 들어가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경제공황과 세계대전 같은 큰 위기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누구의 힘이 커진다? 자연스럽게 행정의 역할이 커지게 돼요. 왜? 행정이 실무가거든요. 그래서 실무가인 행정의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얘가 입법이나 사업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행정국가다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제 행정국가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지금 보는 이제 경제공황 같은 것을 이제 예를 들었지만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가고 우리가 이제 행정의 뭐 전문성, 복잡성이 증가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게 되겠지만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현대 행정국가고요. 다시 여기 있어요. 1950년대 들어가면요. 복지주의 추세가 강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복지주의 국가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이 대표적인 국가가 북유럽이에요. 북유럽. 그래서 저 위로 가면요, 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 그다음 덴마크 쭉 내려가고요. 이제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복지주의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 나라들은 아직도 대표적인 복지 국가입니다. 복지 중에 아마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웨덴식 복지다 이렇게 해갖고요.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국가가 모든 거 다 해주는 이런 시스템. 참 좋은 나라예요, 진짜. 진짜 좋은 나라예요.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면요. 미국 아니에요. 미국 아니에요.